그리스 고전 미술을 이해하는데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는 한마디로 몸짱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기적 또는 경의,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제 몸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냉정히 보자면 뭔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한 예찬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면 였던 것이죠. 그리스 예술에 드리워진 신비를 한꺼풀 걷어내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숨겨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인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와중이라 많은 우려 속에서 시작한 스포츠 제전이었지만 인간의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울고 웃으며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고전 미술을 이해하는데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의외로 느껴지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에 담긴 인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흔히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인체 미술에서 보이는 사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 또는 경의 이런 말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와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리스 조각은 사실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육상선수와 고대 그리스 조각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다음 사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하여 만든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원반을 던지는 사람은 명백히 그리스 조각상을 흉내낸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이죠. 이 차이는 고대 그리스 인체 조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선 그리스 조각상의 몸통을 보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건정한 토르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 선수에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죠. 또 원반을 든 오른쪽 팔이 어깨를 지나 왼팔까지 유려한 선의 흐름을 나타내죠. 인간의 실제 몸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 조각에서 보이는 사실성은 좋게 말하면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이지만 냉정히 보자면 뭔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위장된 자연주의인 겁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그리스 조각에서도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스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숨겨야 했을까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림픽과 그리스 미술을 사회적 문제와 긴밀히 연관시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기원은 기원전 776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반도에서 스포츠 제전의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습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피비린내 나는 트로이 전쟁터에서도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12세기 실제 기록보다도 한 400년 전에 이런 스포츠 제전이 있었는데요. 일리아스 23장에서 아킬레우스는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마친 후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차 경기, 권투, 달리기, 활쏘기 등의 추모 경기를 제안합니다. 친구의 넋을 그리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다니 지금으로 보면 좀 더 낯선 발상이죠. 하지만 그리스 사회에서는 전사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 경기가 축제로 정착합니다. 특히 그리스인의 제1성지인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가 범그리스인의 축제로 성장합니다. 올림피아는 그리스 펠레폰네소스 반도 서쪽에 자리한 도시인데요. 그리스 신화 12신 중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자리한 곳입니다. 높이 21m, 폭 30m, 길이가 70m가 넘는 거대한 이 신전은 기원전 470년경에 건립되는데요. 이 안에는 높이 12m의 제우스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상아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찍부터 경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신전 위쪽으로 고대 올림픽 경기장이 보이는데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곳이 운동장이고 관중석이 이 운동장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중석은 자연 언덕을 조금 더 높여서 돋궈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대략 4만 5천 명의 관객이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운동장 양쪽 끝에는 대리석 표지석이 들어가는데요. 그 거리가 정확히 192.27m입니다.
이 거리는 고대 그리스인의 거리 단위로 1스타티온이라고 좀 불렀는데요. 이 스타티온에서 오늘의 경기장을 의미하는 스타디움이 나오게 되죠. 전설에 따르면 1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원래 고대 올림픽은 이 1스타디온만큼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이 스타디온을 왕복하거나 몇 번씩 뛰는 중장거리 달리기 경주로 발전하죠. 당시 그리스 미술에서도 이렇게 달리기 경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올림픽은 원래는 이 달리기 같은 육상 경기가 중심이 되었지만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경기가 더 추가됩니다. 4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 경주도 당시 아주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전차 경주를 위한 전용 경기장 히포드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미술을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나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은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운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짐나지움은 나체의라는 그리스 용어인 짐나지온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기는 짐나지온의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에는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겉옷을 벗는 남자가 보이고요. 맨 왼쪽에는 운동 전에 자신의 몸, 특히 성기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장면도 보이고 중간에는 원반을 던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고대 조각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몸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몸에 흙이나 먼지, 모래가 묻게 되는데 이것을 글재로 긁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상은 몸을 닦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원래 이 조각상의 왼손에는 몸 글개를 쥐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손잡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경기에서 오늘날의 스포츠맨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할 만큼 경기는 굉장히 격렬했고요. 결과에서도 승자만 있을 뿐 패자는 고향에 가서 조롱과 야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만 없는 전쟁으로 알려진 고대 올림픽은 이후 아예 노골적으로 군사를 훈련하는 양상으로 바뀝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이르면 갑옷을 입고 달리는 경주가 올림픽 공식 경기로 인정되고요. 운동 경기와 실제 전투와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창 때 그리스 146개 도시에서 266개의 스포츠 시합이 열렸다고 할 만큼 그리스인들은 스포츠 마니아였던 겁니다. 이러한 스포츠 열풍의 근저에는 그리스 사회의 생존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남성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도시국가의 중요한 생존 원칙이었죠. 덕분에 그리스 남성 시민은 정치 사안을 결정할 권리까지도 갖게 됐는데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죠. 올림피아 경기가 치열했던 만큼 우승자는 엄청난 존경과 함께 대중적 인기를 누립니다. 경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 날 그리스 신전에 나가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승리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좀 별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진짜 보상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경우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500드라크마를 상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1드라크마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양 500마리를 살 수 있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수여되었고요.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연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승리자를 조각상으로도 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상당수는 아마도 올림픽 경기의 승리자를 기념해서 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독 청년 입상을 쿠로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한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빈번한 전투 속에서 그리스 남성 육체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것이었고 체력은 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 사회는 남성 육체를 찬양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체 미술로 만들어 강조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스 스포츠 및 미술이 이러한 미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그리스는 한마디로 몸짱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사를 끊임없이 육성해야 했던 그리스에서 건강한 신체를 선전하는 것은 시급한 생존 강령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뒤떨어진 사람은 살기가 좀 힘든 사회였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리스 남성 조각상은 크게 보면 전사 아니면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조차도 궁극주의적 함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독 조각상들이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스 고전 미술의 고유 목적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 예술에 드리워진 신비를 한꺼풀 걷어내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궁극주의적 문화를 우리가 어찌 감히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선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나 간습도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들로서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조각가 폴리크라이토스의 도리포로스는 비록 그리스 고전기의 원존 작품은 아니지만 고대 그리스 미술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포로스라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창을 쥔 남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왼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죠. 이 조각상이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이탈리아 신고전주의 조각가가 만든 나폴레옹상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실제 키가 160cm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조각상에서는 3.5m가 넘는 웅장한 체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승리의 신 니케를 든 전쟁의 신으로 극도로 미화되어 있고요. 건장한 남성 누드, 긴 창을 든 자세, 그리고 걷는 모습까지 도리포로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작품 사이에는 2000년 가까운 시차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득히 오래된 그리스 조각상이 나폴레옹 상을 만들 때 기준으로 적용된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서양 근대 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전 미술로 집약되는 절대적인 미의 세계가 있다는 신념하에 그 세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르네상스 이후 서양 근대 미술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의 아름다움을 원했던 나폴레옹이 막상 완성된 조각상을 보고 나서는 적지 않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조각의 정통에 충실하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그리스 미술에서 누드는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신을 위한 아니면 신의 사랑을 받은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신적인 누드가 구체적인 개인에게 적용되니 아마 나폴레옹은 자신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느꼈던지 이 조각상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전 중에 고전으로 추앙받는 고대 그리스 미술이 신체를 예찬하여 했던 그리스 사회의 생존 원리에 맞춰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던 그리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장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대 올림픽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승리자도 전쟁의 승리자만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고대 올림픽 경기가 오늘날 다시 부활했듯이 육체에 대한 예찬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면 2500년 전 그리스 미술이 마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릭 미러클, 그리스 미술. 아테나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경쟁심이 작용해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승전 기념비인 셈입니다.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입니다. 세계인의 스포츠 제전에 여러 경기가 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마라톤입니다. 폐회식에서 메달이 수여되면서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이죠. 이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마라톤은 언제나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나라를 뺏긴 1936년에 열린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주에서 송기종 선수가 금메달,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을 얻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거는데요. 올림픽 역사상 아시아에서 마라톤 우승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마라톤의 기원은 기원전 490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에서 비롯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자리한 고대 국가인데요. 점차 영토를 확대시켜 기원전 5세기에 접어들면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는 아테네를 비롯해서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이제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스 본토 앞바다 에게를 넘어 터키의 해안 지역, 이오니아 지역까지 그리스 영향권 하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면서 그리스 반도의 도시국가들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쟁이 기원전 492년부터 480년까지 크게 보면 3차례 벌어지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와의 두 번째 전쟁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아테네 동북쪽에 위치한 마라톤 들판에서 아테네 군대가 페르시아군을 격파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리스 지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왼쪽 바다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배를 타고 와서 진을 쳤고 오른쪽 산을 따라 그리스 군대가 자리했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대략 10,000명, 페르시아 군대는 25,000명으로 그리스가 열세였지만 극적으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아테네 군의 전사자는 19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엄청난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달리기에 아주 뛰어난 전령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대략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숨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루익 올리비에 메르송이 1869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기진맥진한 필리피데스가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장면인데요. 그의 머리 위에 올림픽 승리자의 월계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화가가 이야기를 좀 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투가 이미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유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쿠베르탄 남작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올림픽 경기에서 마라톤을 채택한 겁니다. 이 때문에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인 아테네 대회부터 마라톤은 그것도 맨 마지막 날 실시됩니다. 한편 그리스가 마라톤 벌판에서 페르시아 원정군을 무찌를 때 그리스 미술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전시된 크리티오스 소년 이 조각상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크리티오스가 제작했다고 해서 그 이름이 이 조각상에 붙여 있는데요.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완성 단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손꼽히죠. 이 소년상의 모델은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의 승리자로 짐작이 됩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젊고 건장한 신체를 보여주기 위해 대리석으로 봉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늙고 병든 육체가 아니라 전성기 시절의 이미지가 기억의 대상이 된 것이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렷 자세로 선 채 한쪽 발을 앞으로 내미는 남성 조각을 누드로 많이 제작했습니다. 이런 단독의 청년 입상을 쿠로스라고 합니다. 이런 초기의 쿠로스상에서는 누드의 몸뿐만 아니라 얼굴에 미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아르케익 스마일, 번역을 하자면 고졸 미소라고 합니다. 차렷 자세를 했는데 이렇게 웃고 있어서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의 아르카익 스마일은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등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조각상을 만드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면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요. 곡선의 입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미소 아닌 미소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아르카익 스마일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석조 조각의 가장 큰 미덕은 죽어있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과의 미소는 조각에 생명의 충만함을 추가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웃음을 가리키는 겔로스는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인 헬레에서 유래했죠.
삶의 충만함을 추구했던 고대인들의 미소는 신성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그리스 조각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이때 표지가 바로 크리티오스 소년상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전시 제목이 그릭 미러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은 제목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하면 기원전 5세기 민주주의 새벽에서 온 그리스 고전 조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티오스 조각상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조각이 기원전 490년에서 480년에 만들어질 때 당시 그리스는 정치적으로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민 하나하나가 마치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 조각이 이렇게 멋있게 발전했습니다. 이전 조각과 비교해보면 차렷 자세라기보다는 편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훨씬 자연스럽죠.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살짝 각을 틀고 있어서 자연스럽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라서 경쾌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바로 이 시기에 이런 새로운 조각을 만들었는데요. 당시 그리스 사회가 정치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건축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자리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인데요. 이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시작해서 거의 10년 후인 기원전 438년에 완성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정확히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건설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 제국과 벌인 치열한 전쟁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르테논 신전 자체가 승전 기념비인 셈입니다. 또 그리스인들은 전쟁 이후 페르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에 가서 웅장한 신전이나 궁전들을 목적하게 되죠. 이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경쟁심이 작용해 파르테논과 같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시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상단에는 페디먼트, 메토프, 프리즈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삼각형 지붕선을 따라 페디먼티가 자리하고 그 아래 메토프가 있고요. 기둥 안쪽 위를 따라 연속적인 띠처럼 구성된 공간은 프리즈라고 불립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티에는 입체 조각이 들어가 있고요. 메토프와 프리즈에는 부조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르테논 조각상들은 아테나 여신의 위대함과 승리를 예찬함으로써 결국 아테나 여신의 후예인 자신들을 예찬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 전쟁을 기록한 방식인데요. 그리스인들은 이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조각으로 표현할 때 상대인 페르시아인들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믿었던 신화를 통해 전쟁의 승리를 운유적으로 표현하죠. 파르테논 신전의 내면에는 총 92개의 메토프가 있는데 각각 4개의 주제로 나뉩니다. 서쪽에는 그리스인과 아마조네스의 싸움, 북쪽에는 트로이 전쟁, 동쪽에는 올리포스 신과 거신족의 싸움, 남쪽에는 라피타이 부족과 켄타우로스의 싸움이 각각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반문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인 반마의 켄타우로스 역시 기마 민족인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수염을 기른 얼굴 모습도 페르시아인과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을 단순히 인접한 두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문명과 반문명의 전쟁으로 승화시켜 표현한 건데요. 아마 페르시아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하지만 그리스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정치 감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르테논 프리즈 조각에는 말을 탄 기병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기병대 숫자가 192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명은 마라톤 전투에서 전사한 아테네 병사의 숫자와 같습니다. 물론 프리즈 부분이 모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기마대의 숫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 점을 빼고 나서도 파르테논 조각에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의 동쪽 프리즈에는 에렉테우스 왕의 일화를 담은 것으로 알려진 조각상이 있습니다.
아테나 여신에게 이제 옷을 봉헌하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테네 건국 초기의 왕이었던 에렉테우스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에렉테우스가 아테네의 왕이었을 때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고요. 이때 아테네인들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올라가서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국을 위해 그의 딸이 몸을 던지는데요. 그 딸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 조각상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은 일관되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베를린 올림픽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경주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일제의 지배 아래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야 했던 가슴 아픈 순간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의 도전을 세계에 알린 감동적인 역사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송기정 선수가 이룩한 업적은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김복진에게도 벅찬 감동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김복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각가이고요. 당시 조선중앙일보사에서 학예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문사는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 시상식 사진에서 가슴에 있던 일장기를 삭제해서 실었죠. 이 때문에 결국 이 신문사는 폐간하게 됩니다. 김복진이 1940년에 제작한 조각상 소년을 한번 살펴볼까요? 김복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소년은 그리스 남성 조각상을 기초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소년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던 송기정 선수의 모습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시나요? 짧은 운동복 반바지에 스포츠형 머리를 좀 주목해 보시면 송기정 선수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소년과 송기정 선수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기는 현 단계에서는 쉽지는 않은데요. 김복진은 이 소년상에서 송기정 개인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의 표상으로 그리스 청년의 몸을 이용했습니다. 건장하고 다부진 신체, 앞쪽으로 내디딘 발의 자세, 주먹진 양손을 몸에 딱 붙인 자세 등에서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상화된 청년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복진이 소년을 제작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버렸습니다. 바로 아르카익 스마일이라고 부르는 미소인데요. 그리스 청년상의 얼굴은 벙긋 웃는 표정이 특징인데 김복진이 소년에는 이 미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김복진이 소년 속에 담고자 했던 의미는 미소로는 품을 수 없는 보다 심각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네,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면서 그리스 국가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청동 투구입니다.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 이제 코린트에서 기원전 6세기에 만든 오리지널 청동 투구인데요. 이 투구는 베를린 올림픽 경기 직후 송기정 선수에게 전달되어야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50년 후에 결국 송기정 선수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리스 본토에 가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외국 유물이지만 이례적으로 보물 904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청동 투구를 보신다면 아마 치열한 그리스 시대의 전쟁과 마라톤 전투 그리고 송기정 선수의 역주까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드실 겁니다. 고대 올림픽과 그리스 미술 그리고 마라톤과 미술 이 많은 이야기들을 더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제 책 벌거벗은 미술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